2010년대 리버풀을 대표하는 공격 트리오였고. 그럼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리버풀을 추억했을 때 야 그때 마누라 존나 쩔었지. 맞아요. 요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마누라 존나 쩔었지라고 하니까. 자 이제 오피셜이 얼마 안 남았죠? 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이라고 하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몇 시간 이내일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현지 시간 수요일이면은 지금 오늘이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날 기준 화요일이니까 맞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내일 자고 일어나서 활동 좀 하고 있으면 뭐 그때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디오 마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긴다는 소식인데 사실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과가 이어졌고요. 간거는 리버풀의 요구사항과 바이에른 뮌헨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인데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곧 오피셜이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쪽 언론에서는 리버풀이랑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랑 아무래도 티아고 알칸타라 건으로 한번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랑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뭐 후안 포이스도 그랬고 그리고 뭐 오리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로셀소 같은 경우도 임대를 갔으니까 그쵸. 이렇게 이적 시장 관련해가지고 뭔가 딜을 몇 번 진행한 적이 있는 클럽들 간의 이 거래는 은근히 쿨 거래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연락처 연락망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좀 양보 받았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양보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두 명문 구단 간의 협상이 빠르게 일어났다고 하고요.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트위터에 따르면 오늘 화요일은 메디컬, 수요일은 오피셜 예정. 현재 구단 간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났고 마네도 미넨과의 합의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협상까지도 다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3년 계약이고요. 이적료는 기본금 3,200만 유로, 그러니까 434억 원에 옵션가 900만 유로가 더해진 122억 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총 4,100만 유로, 다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556억 원의 이적료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기본금만 생각했을 때는 한 430억 정도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리버풀 쪽에서 한번 이적서에 나왔을 때 이 기사에서 나왔던 금액 중에 총액이 5천만 유로가 넘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네라는 선수치고는 좀 싼 금액이 아니냐라고 리버풀 팬들은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격에 마네를 잘 데려왔다고 봐야죠.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데려와야 되는데 5천만 유로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성공적인 협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르트원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이 내용이 여러 매체에서 여러 인물들이 다룬 거 보면 이게 사실인 것 같다 라고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가 꽤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피셜이 수요일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보니까 스포르트원에서도 3년 계약이라든지 이적료 같은 것도 전부 동일합니다. 거랑 똑같이 했더만. 그래서 마네의 이 뮌헨 오피셜 바로 이제 뜰 예정이라고 하고요. 마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간다면 어떤 변화를 안겨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전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나겔스만 감독이 최근에 정말 많은 욕을 먹은 채 시즌을 마쳤는데, 올 시즌 바이어는 많이 안 좋았죠. 맞아요. 이제 새 시즌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겔스만의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2021-22 시즌의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은 편의상 덕현이 형이 환호했던 비아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 그 키미 원볼란트에 썼던 그 경기? 네, 그 경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일단 기본 대형은 바이에른 뮌헨이 4-2-3-1로 출발할 때가 많고요. 무시알라가 이제 좀 키미랑 동일선상에 섰었죠 그때는. 기본 대형이 어떻든 아까 덕현이 형의 말씀처럼 원볼란치라고 봐야 돼요. 왜냐, 기본 대형은 투볼란치지만 공격할 때 하이브리드식으로 변하는 어떤 포메이션을 보면 키미 원볼란치로 그냥 섰거든요. 그래서 공격 시 바이에른 뮌헨의 포메이션을 저는 3-1-4-2, 그리고 만약 그나브리가 내려온다면 3-1-5-1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키미가 리카 헤란데스, 우파메카노, 파바르 이 앞쪽에 쓰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엄청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무시알라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동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경기에서 키미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원볼란트에서. 그래서 키미가 원볼란치, 그리고 뭐 리카 헤르난데스, 혹은 뭐 본인은 또 루카스 헤르난데스라고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스 헤르난데스 이렇게 백스리 그리고 원볼란치 형태의 3-1 형태로 이제 빌드업이 전개가 되고요. 이 형태 딱 봐도 지금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밀러는 우리 그 퀴즈쇼에서도 나왔던 라운더히터기 때문에 박스로 침투를 해야 돼요. 무시알라 기초 동선을 보면 감독의 전술지시겠지만 주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3선에 나와도 골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전진을 하는데 키미 주위에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원볼란치고 비아레알이 압박을 하는데 키미히만 백스리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 압박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고요. 근데 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 백스리 위에 미드필더가 부족한 현상은
공격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공격할 때 3-1-4-2처럼 혹은 3-1-5-1처럼 변하잖아요. 근데 나겔스만 감독은 좌우 측면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좌우 측면으로 최대한 팀이 넓게 벌려서 측면 연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를 나겔스만 감독은 원합니다. 뭐 3명에서 4명 정도의 선수가 빌드업이라든지 역습 과정에 또 가담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의 경우는 루카스 헤르난데스, 알폰소, 여기에 왼쪽 중미 무시알라, 그리고 왼쪽 톱에 그나브리 이렇게 4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오른쪽의 경우는 오른쪽 풀백이지만 비대칭 형태로 백스리로 내려오는 파바르, 그리고 밀러, 코망, 여기에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까지 좌우 측면으로 빠졌을 시에는 3-4명의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히트맵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 지역으로도 되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볼 전개에 있어서는 스트라이커지만 어느 정도 많은 관여가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겔스만이 좀 약간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반도프스키한테로 좌우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결국은 팀 자체가 측면 연계를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건데,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박스에 안 머물고 측면으로 빠져서 정작 박스의 숫자가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운드히터 밀러도 후반기 때 보면 밀러 본인이 약간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주로 경기 뛸 때 보면 너무 측면 연계를 중시하는 팀 전술에 따라가다 보니까 밀러가 측면의 넓은 공간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비효율적이죠. 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동선을 나겔스만 감독이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했으니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미넨 팬들이 나겔스만을 후반기 들어서 유독 비판을 많이 했다. 그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이 형태의 최종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측면만 적극적으로 파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스리 위에 키미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보니까 키미 쪽에 빌드업 부담이 너무 세지고 또 전진할 만큼 키미 선수도 전진했을 때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팀 전술 자체가 키미를 후방에 강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키미까지 올라가면 백스리 위에 미드필더가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키미가 너무 뒤쪽에만 머무르자니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랑 간격도 유지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작 키미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도 잘하는 선수인데 쓰임새가 너무 뒤쪽에만 강제하고 말아요. 후방에만 너무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키미는 후방, 나머지 무시알라, 밀러 같은 선수들은 측면 연계에도 참여해야 되고 박스 침투를 가져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2선과 3선의 간격이 매우 벌어지죠. 중앙 움직임이 부족하다,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선, 3선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네가 영입된다면 이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나겔스만이 조정을 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마네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키미 옆에 선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2, 3선의 간격이 극적으로 좁혀지거나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네가 좋은 자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전성기 메시? 그럼요. 그건 가능하지. 감독 터치 그건 없이. 가능하지. 근데 어쨌든 이런 선수 간격이라든지 이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세부 지침, 롤.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래 좋은 선수 영입하는 것도 당연히 선행이 돼야겠지만 그 좋은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스쿼드에 끼워 맞추느냐는 사실 이제 감독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겔스만은 확실히 이런 문제점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어느 정도는 우려를 받고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네가 온다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적어도 공격진에서 좀 더 부지런히 넓게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제 생각에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뭐 측면에 있어도 마네는 중앙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마네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넓게 움직이고 볼 받으려는 움직임을 되게 적극적으로 가져가는데 만약 나겔스만이 측면 넓은 위치로 마네를 벌리게끔 지시를 한다고 해도 마네는 그냥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넓게 있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으로도 좁혀서 볼을 받으려고 많이 이동을 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수가 드리블에도 장기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키미에게 볼을 건네받고 이 2선 지역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아니면 드리블로 상대를 좀 제쳐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네의 경우는 이러한 측면에 치우쳐 있던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방향을 마네 개인의 역량으로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적어도 2선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마네가 잘 가져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 좀 더 확실한 팀의 개선점을 이 부분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거는 마네의 역할이 아니고 나겔스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기본 포지션 자체가 물론 뭐 중앙으로 와가지고 이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좌측면에 있을 때는 또 이제 뒤쪽에서 굉장히 또 치고 올라온 알폰소 데이비스랑의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뭐 막말로 오른쪽이나 또 중앙으로 갔을 때는 또 그쪽에 있는 선수들이랑도 어떤 호흡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긴 하죠. 오른쪽은 역시 밀러하고 호흡이 좀 밀러. 그리고 뭐 역시 밀러 이렇게 마네 같이 뭔가 연계를 참여한다 그러면 역시 밀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건 또한 마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알폰소 데이비스와의 호흡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마네는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음이 많이 떠나 있지만 어쨌든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좌우 윙으로 모두 배치가 될 수 있는 건 tillemans 마네가 미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메리트고. 그리고 또 하나 마네가 안겨다 줄 수 있는 효과는 정말 붕괴돼버린 바이에른 뮌헨의 이선의 폼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 측면 자원들 놓고 봤을 때 사실 바이언 저는 코망은 괜찮았다고 네. 보고 근데 코망을 제하고 뭐 그나브리나 뭐 사네 이런 선수들이 사실 제품을 못 보여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일단 뭐 이선의 어떤 부진에 있어서 좀 책임이 덜한 선수들은 덕현 형의 말씀처럼 측면 플레이가 됐던 코망. 근데 코망도 스탯을 많이 쌓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스탯을 많이 쌓지는 않았지. 대신에 뽀른반과 경기 영향력은 코망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 그리고 2, 3선을 오갔던 유망주 무시알라. 개인적으로는 2선에서 뛰는 게 더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무시알라도 제외는 하겠습니다. 좋은 폼을 보여줬죠. 그리고 전반기 밀러 제외. 후반기 밀러는 안 되고. 후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전반기 밀러는 진짜 축신의 폼이었기 때문에 그때 도움도 많이 쌓아서 전반기 밀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원들은 폼이 좀 애매했습니다. 일단 후반기 밀러는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체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근데 체력이 떨어진 밀러가 그래도 이따가 뒤에 소개할 두 선수보다는 훨씬 폼이 좋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문제인데 사네는 진짜 안 좋았고 볼을 너무 끌어요. 그래서 팀의 템포를 못 맞추고 슈팅에 대한 욕심을 좀 낼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슈팅이 늘 잘 맞진 않습니다. 비아레알전에 좀 어이없이 빗나갔던 슈팅들도 있었고 그나브리는 그냥 경기 영향력 자체가 매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런던에서 레드 할 때 그 그나브리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브리도 나오면 겉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밀러 후반기는 그냥 좀 아쉬웠다 정도. 그리고 사네 그나브리는 그냥 지하 안반수. 폼이 완전히 안 좋았다. 너무 안 좋았어요. 이 두 선수는 에비앙 아니고 에비앙이 아닙니다. 에비앙이 산 아닌가요? 이 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어제 가져왔거든요. 이거 좀 정수기 물이에요. 그래요? 어제 마신 건 에비앙 물이 맞아요. 에비앙은 이제 천연 광천수라고 돼 있네요. 천연 광천수. 지하 안반수 아니고. 지하 안반수는 아니네요. 근데 사네 그나브리의 폼은 현재 자신감은 지하 안반수다. 자신감이 지하 안반수다. 근데 나중에 좀 폼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올라와야 되는 단계가 매우 이제 깊기 때문에 굉장히 사네와 그나브리는 좀 아쉽다고 봐야 되고 마네가 결국 이 자리에서 사네 그나브리보다 좋은 출전 빈도를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도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측면 중앙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력도 좋고 여기에 마네는 부상도 잘 안 당하고 맞아요. 그런 메리트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마네도 나이가 있다는 거. 그렇죠. 마냥 어린 선수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마누라라는 라인 자체가 결성된 게 2017, 2018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딱 그때죠. 2017, 2018이면은 자 18, 19, 20, 21, 22 그리고 올해가 이제 23. 그러니까 6시즌 째죠. 그쵸. 올해가 봤을 때. 근데 5시즌을 이 선수들이 호흡을 맞췄고 물론 이제 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일찍 떨어졌지만 안 좋아진 지가 좀 됐지만 근데 워낙 그동안 많은 경기들을 뛰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피로가 당연히 누적될 수밖에 없고 리버풀 말밀 때 마네가 측면 플레이가 의외로 좀 아쉬웠거든요. 경기 영향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 보였다가 최전방으로 오면서 내용도 좋아진 케이스인데 어쨌든 마네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도 측면 플레이가 잘 될지는 사실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문이다. 왜냐면 리버풀에서도 마지막에 아쉬웠던 게 측면 플레이였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누라 라인을 해체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결국은 갔는데 마누라 라인이 2017-18 시즌부터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에 오면서 5시즌 동안 이제 호흡을 맞췄죠. 그쵸. 전체 대회 이 5선수가 무려 338골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2000년대 현대 축구의 공격 듀오에 있어서 마누라 라인도 정말 트리오에 있어서 손에 꼽힐 만한 조합이에요. 살라가 뭐 지금 보니까 골 기록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뭐 살라 골 도움 제일 많았고 156골 58도. 그리고 그 다음 골이 마네. 마네 107골 30도. 피르미노 75골 49도. 누도 진짜 잘했거든. 잘했죠. 난 이 세 명의 플레이를 라이브로 보면서 그것도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중계도 직접 했잖아요. 2010년대 리버풀을 대표하는 공격 트리오였고. 그럼요. 리버풀의 한 시대를 풍미한 저는 트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수아레스, 스털링, 스터리지에서 이제 트리플레스 그쵸. SSS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SS 라인을 우리가 막 그때 뭐 수아레스나 뭐 대단했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리버풀을 추억했을 때 야 그때 마누라 존나 쩔었지. 맞아요. 요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마누라 존나 쩔었지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마누라 라인 정말 대단했지. 방금 거 클립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지. 너무 자연스럽네. 근데 SSS는 한 시즌으로 짧았잖아요. 마누라는 무려 5시즌 함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네한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고 싶고요.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영어 쓸 거니까. 영어 쓸 거잖아요. 마네도. 헬로. 마네 세네갈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영어 할 줄 아니까 프리미어리그잖아요. You good luck to 바이에른 뮌헨.
네. 아무튼 나이스 투 미츠. 네. 나이스 투 미츠. 네. 시우어게. 네. 뭐 어쨌든 또 네. 마네가 이제 또 바이에른으로 가면 이제 또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아유.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시죠. 잘 할 거예요. 네. 예, 정말 멋진 활약을 기원하겠습니다.